수업 시간 시작이죠. 오늘 1강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게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고 이게 원래 여기서 기초 개념만 한다고 해도 굉장히 두 번 만에 이걸 다 훑는다는 게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아마 중간에 끊길 거예요. 다 못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그러니까 1강은 민사 때 처음 1강 한 것처럼 민사 때 1강이 뭐였어요? 민사구조론 봤었죠? 민법이라는 실체법 보기 전에 민사구조론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형법이라는 실체법 보기 전에 형사소송법적인 그 형사 절차를 먼저 보고 갈 거예요. 그 실체법과 소송법 있다고 했을 때 그 형사법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형사법 중에 형사실체법이 형법이고 그 형사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이라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완전 기초적인 개념만 잡고 갈 겁니다. 민사 형사사건 구별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민사는 양 당사자가 뭐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돈 얼마 달라, 뭐 땅 어디서 그 건물 철거하라, 땅 부동산 인도하라, 동산 인도하라, 뭐 이런 그 재산 관계에 대한 싸움 민사라고 봤어요. 재산 관계에 대한 거. 이에 비해서 그 가해자, 어떤 그 범죄자가 있을 때, 어떤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있을 때 그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뭐 이렇게 이 사람한테 징역을 얼마 때릴 건가, 벌금형을 얼마 때릴 건가, 뭐 구속기간 어떻게 되고, 형사소송에서 그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형사사건이거든요.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것이라면 형사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형사는 그 공동체의 질서를 그 해친 어떤 그 법 위반자, 그 법 위반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노상방뇨라든지 뭐 그 교통법 단순 뭐 그 교통법규 위반 이런 간단한 것이 있는 반면에 뭐 징역이라든지 벌금형이라든지 이렇게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 벌금형도 형벌입니다. 벌금형이라든지 징역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반이 있는데 그런 위반을 한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처벌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형사사건이라고요. 그죠? 기본 컨셉이 달라요. 형사사건은 그 피해자들 가해자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고, 근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심판을 할 때 가해자만 딱 두고 심판할 수 없고 이게 뭔가 그 파이트하는 그 배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를 원고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고 그 피고 역할을 이제 피고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대 피고인 구조예요. 제가 그림을 실수로 조그맣게 그린 게 아니라 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법률 전문가예요. 판사든 검사든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자격이라는 것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든지 사법시험을 통과하든지 뭐 그런 경우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자격이 있는 거랑 변호사로 뭐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건 이제 별개 개념인데 어쨌든 변호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보조자로서 그 변호인이 붙는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직업이고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의 그 지위예요. 민사에서는 그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죠. 민사에서는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고 형사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직업이고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는 지위죠. 영화 변호인도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한 것은 이제 형사소송에 관한 영화라는 것을 제목부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써 있지만 어떤 그 실제 케이스에서 형사 민사가 둘 다 문제될 수가 있어요. 그 약간 그게 섞여 있는 문제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민사랑 형사가 굉장히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이 폭행을 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때 폭행을 한 것은 민사적으로 뭐예요?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면 고의나 과실로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이제 그 손해를 전보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손해 전보라고 했을 때 배웠죠.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금전배상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금전배상의 원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갇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총 손해가 재산상, 정신상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다 합쳐봤더니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손해가 났다. 그럼 100만 원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줄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법정 채권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채권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예요. 그건 벌금이 아니에요.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와 손해배상의 배상금의 지급이 있는 겁니다. 벌금은 뭐냐면 이제 가해자가 이제
폭행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형법에서 폭행죄는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그게 법정형을 정해놨어요. 그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 아 이거는 얘는 징역에 살아야겠다. 정과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거 징역 살아야겠다 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얘 보기에 뭐 초범에다가 완전 초범이면 아니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나 이런 거 갈 수 있지만 뭐 어쨌든 뭐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는 나중에 배운다고 치고 어쨌든 봤을 때 얘가 좀 경미해가지고 징역형 살게 하기엔 좀 너무 그렇다 하면 이제 벌금형을 이제 선고하거든요. 그 벌금형이란 것은 국가에 내는 겁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거지만 그 내가 예를 들면 가해다가 내가 폭행을 해가지고 뭐 벌금 막 50만 원 나왔다. 그 벌금 50만 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50만 원을 줘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실제 손해만큼을 배상해줘야 돼요. 실손보상 그 전보배상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배상의 문제고 벌금은 국가에다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법률 구조공단에 많이 오는데요. 경미한 이런 폭행행위로 막 자기는 국가에다가 벌금 냈는데 왜 이 사람한테 배상을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막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반 소박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죠.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사적인 문제고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내는 민사적인 문제다. 이게 기본 생각입니다. 자, 형사사건 볼 거예요. 수사랑 공판 있는데 뭐 이게 TV 보면 막 그 어디 압수수색하고 뭐 파란 박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수사관들이 박스 같은 거 들고 어디 수색하고 압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도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경찰서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타닥타닥 그 형사들 이렇게 경찰들이 그 조사하잖아요. 이름 물어보고 뭐 승년원일 뭐 그때 어디서 막 추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사예요. 다 수사적인 거고 공판은 일단 이미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판은 법정에서 판사가 가운데 있고 그 재판부가 가운데 있고 검사가 한쪽에 있고 피고인이 그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검사 대 피고인이 이제 마치 원고랑 피고처럼 이제 그 서로 그 배틀을 뜨는 거 그게 이제 공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은 수사 절차랑 공판 절차를 모두 통칭하는 절차예요. 그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 절차라고 하면 이제 공판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의 형사 절차도 형사소송이라고 하면 이제 수사랑 공판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용례를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수사를 경찰이 보통 하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도 수사를 합니다. 그렇죠? 경찰과 검사는 그 수사기관이에요. 경찰, 검사, 검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검경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고 그 공판에서도 검사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듯이 공판에서도 검사가 나오고 수사에서도 검사가 나와요. 검사는 이제 실제로 이제 검찰청에 있는 조직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사이동 같은 게 있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이나 몇 년에 한 번씩 그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판검사로 소속돼서 공판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검사로서 이제 수사를 담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송모라고 해가지고 국가소송 같은 걸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지휘하거나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판검사, 보통 수사검사, 보통 공판 수사가 핵심이고, 특히 이제 수사가 좀 더 검찰청에서 이제 비중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고. 검사는 이제 엄청나게 형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입니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수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휘도 하고 자기가 최종적 결정 내립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자 수사의 종결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종결시켜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사 다음에 이제 공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보니까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얘를 처벌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수사를 일단 종결하고 공판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심판을 구하는 거죠. 마치 이제 원고가 소제기하듯이 그게 바로 공소제기입니다. 기소. 그러니까 검사한테 기소권이 있다는 얘기는 검사에게 수사 종결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막 이제 봐서 이제 검사가 수사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증거도 없고 혐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공판으로 보낼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여기서 끝맺히고 굳이 이 사람 처벌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내린 게 이제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공판으로 보내는 게 법원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공판이나 법원으로 보내는 게 이제 기소고요.
보내지 않는 게 불기소예요. 쉽죠?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근데 불기소에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얘가 뭐 증거가 없어가지고 내리는 이제 불기소 처분이 있어요. 뭐 혐의 없음, 그 TV에서 많이 봤죠? 무혐의 처분 났다 할 때 그게 이제 혐의 없습니다. 혐의 없음 이제 무혐의죠. 그리고 또 아니면 이거 죄는 되는데 보니까 얘가 반성도 하고 있고 뭐 그 슈퍼마켓에서 뭐 그 500원짜리 과자 훔치고 막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실무 수습하면 그런 거 해요. 저도 막 그런 거 막 그 맡아봤는데 그렇게 너무 경미하다 하면 그 형식적으로 보면 그 범죄거든요. 그 절도죄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죄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아요. 다 절도죄인데 이 경우에 이걸 가지고 막 기소하고 막 그 전과 만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재량으로 불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보통 얘기하는 기소유예예요. 기소유예 많이 들어봤죠? 유예란 말은 이제 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형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랑 선고유예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기소가 된 사건에서 공판에서 그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내릴 수 있고 무죄 내릴 수 있는데 유죄 판결을 내릴 때 이거는 집행을 유예해야겠다. 유죄긴 유죄인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게 이제 집행유예고 이게 유죄긴 유죄인데 유죄의 선고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게 이제 선고유예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내는 게 집행유예 선고유예고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고 선고유예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애당초 공판으로 그 법원으로 안 보내는 거 그게 이제 기소유예입니다. 어쨌든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자 수사의 종결자예요.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안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안 나와요. 물론 판사가 그 수사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장 같은 경우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하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막 구속영장이니 체포영장, 뭐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영장을 검사가 발부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그 판사한테 청구를 해가지고 판사가 발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판사의 개입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 판사가 이제 영장 발부하는 그런 약간의 그 개입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는 이제 검사입니다. 검사 담당입니다. 법원은 반대로 이제 공판의 주재자예요. 그 형사소송 절차의 주재자이자 공판의 또 종결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 주재자, 수사의 종결자, 법원은 공판의 주재자, 공판의 종결자입니다. 공판 종결자라는 얘기는 종결자라고 해서 좀 이렇게 다른 어감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형에 대한. 그쵸? 이 그림 보면 방금 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공소제기 소추 없이는 심판도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불고불리라고 했어요. 민사소송에서도 불고불리라는 말이 나오고 형사소송에서도 불고불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고 여러 그 차이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뭔가 고를 해야 리를 할 수 있다. 고해야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 기소라고 했죠. 공소제기라고 했고 검사한테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국가소추주의 또는 이제 그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그러니까 외국법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예외적인 제도나 이런 걸 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안 뒀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그 형사 실무상 이거 만약에 개인이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장난 아닐 거예요. 분명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돈 빌렸는데 돈 못 받다 하면 무조건 사기죄로. 우린 지금 뭐예요?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고소가 아니라 막 사기죄로 기소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 조금이라도 다투면 이제 막 개인을 기소해가지고 보내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봐가지고 우리나라 입법자들은 그 검사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그 공소를 제기를 검사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기소 독점주의예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막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검사 윤리장전인가 뭐 그걸 보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이런 말이 나와요. 검사는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헌법에서 배우겠지만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신분이 굉장히 보장돼 있어요. 그 검찰청법에서 그 뭐 탄핵이나 뭐 이렇게 징역형 같은 거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그 뭐 그래서 해임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직무상 중립성이나 이런 게 보장되는 여러 제도들이 있고 법률 전문가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한테
그 기소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오겠지만 이제 수사의 주재권을 준 이유도 검사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일 수 있다고 보고 한 겁니다. 물론 뭐 이게 TV 보면 검사들이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점이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검사한테 그런 지위를 안 주고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경찰이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재량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그 경우에 물론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긴 한데 오히려 더 무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검사가 기본적으로 기소를 해요. 그리고 검사의 역할이 있고 법원의 역할이 있는 거죠. 법원은 자기한테 심판에 온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사라는 직업의 최대 장점은, 매력은 이제 결정권이에요. 판단권, 결정권. 검사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나, 약간 그런 검사로서의 매력은 이제 가능성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약간 각각의 직업의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검사가 아무리 기소하고 막 수사해봤자 법원에서 이거 무죄다 해버리면 무죄 나오는 거잖아요. 최종적인 판단권은 법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것인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수사의 주재자로서 역할은, 수사에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개입을 안 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뭐 이런 파헤치는 이런 면에서는 검사에게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공소제기는 민사에서 소 제기하는 것처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원고가. 그것처럼 검사가 공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해요. 검사가 말로 할 수 없고 공소장이라는 걸 제출합니다. 공소란 말 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에서 소라고 하죠. 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퍼블릭이라는 공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의 대표자로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이 사람을 막 기소하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공익을 대표해서 국가 이제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소를 넘긴다 이겁니다. 근데 검사가 자기가 기소하고 자기가 직접 이 사람의 죄를 판단해버리면 그거는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검사가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입법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공소제기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짧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소제기 제도와 수사 공판의 이 개념은 형사 절차와 막 아주 오랜 역사를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공소장입니다. 이 공소장 보시면 여기 주민번호 나와 있죠? 이건 다 가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막 개인정보를 막 침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냥 제가 공부했던 연수원 기록이나 이런 것 중에서 좀 제일 이그샘플 될 만한 것들을 좀 가져온 겁니다. 공소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천지검 검사가 인천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하겠죠. 중앙지검 검사는 중앙지법에 내는 것이고 부산지검 검사는 부산지법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에는 일단 인적사항을 써요. 인적사항을 써서 뭐 이 사람 특정을 하는 겁니다. 특정을 하고 공소사실이라고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얘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써요. 굉장히 짧죠. 다섯 줄로 돼 있어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했다 이것만 씁니다. 여기에 무슨 증거 같은 걸 막 다 첨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이 사람의 피 묻은 사진, 이렇게 각종 진술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내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만 냅니다. 딱 이렇게만 내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첨부 서류가 있는데 그 첨부 서류들은 이 사람이 만약에 구속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수용돼 있다는 수용 증명서라든지 각종 그런 서류 같은 걸 첨부할 뿐이지 그 증거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뭐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에비던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형식적으로 절차상 필요한 서류들만 하는 것 뿐이지 증거가 아니에요. 민사소송이랑 다르죠? 민사소송 어때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장에다가 원고의 이름, 피고의 이름 인적사항 쓴 다음에 원하는 걸 쓰죠. 피고는 원고한테 얼마 지급하라 라는 청구 취지에 쓰고 청구 이후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에다가 증거들을 쓴단 말이에요. 소장을 낼 때 막 증거들을 넣어가지고 근데 증거를 치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낼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페이퍼로 된 걸 낼 수밖에 없는데 페이퍼 사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진술서라든지 각종 증명서 같은 걸 내요. 첨부해서 내는데 민사에서는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로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형사 같은 경우에서는 공소장에 첨부한 서류는 증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증거로 안 내게 했냐,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서 이 일본이 저펜이 아니라 그 한일자에다가 그 한 개를 내는 거입니다. 이게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데요. 한번 이건 중요한 형사소송법이고 형사소송 규칙이 있으면 이제 규칙은 대법원 규칙이거든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든 그 규칙이에요. 법규명령에 해당되는 거죠. 법규명령에 해당되는 건데 이 형사소송 규칙 118조는 굉장히 중요한 법규명령입니다. 형사소송 규칙 118조 공소장의 첨부 서류 2항 공소장에는 어쩌고저쩌고 외에 법원의 밑줄 친 부분 읽어봅시다. 이 공소장 1번주의 내용이에요. 이게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단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법원이 공소장만 보고 아니 이놈은 막 공소장에 막 피 묻은 칼이 있고 공소장 자체에 막 피가 묻어 있고 막 그러면 판사가 농담이냐? 하여튼 판사가 예단이 생길 수 있잖아요. 프레저디스를 배제하기 위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서류 재판이 아니라 법원의 공판정에서의 구두 변론, 오럴 진술 이런 것들이 구술 진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약간 좀 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공소제기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죄도 저지르고 어떤 데 절도죄도 저질렀어요. 근데 검사가 절도죄만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검사가 절도죄만 기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살인이랑 절도 다 저지른 사람인데 절도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육하원칙에 따라서 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는 아니고 무엇을 해서 절취하였다라고 공소장을 냈어요. 법원에 공소장을 냈는데 법원이 보니까 그 공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얘가 살인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법원이 아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설령 판사가 얘는 살인 저지른 게 확실하다, 100% 살인 저질렀다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절도죄로 기소한 그것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라는 것은 법원의 심판 대상을 특정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범인, 가해자 있죠? 범인은 수사 단계에선 피의자라고 불립니다. 서스펙트, 용의자라고도 하는데 형사소송법의 정식 명칭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고 공소제기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고인이 이제 디펜던트라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 이제 또 어큐즈드란 말을 써요. 어큐즈드라는 얘기 자체가 자기가 기소가 됐다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피고인 한자를 봐도 피는 이제 피동태할 때 피고, 고는 이제 고해졌다. 공소 제기가 내가 됐다는 피고인의 지위가 되는 겁니다. 피의자할 때 의는 이제 의심할 때 의죠. 수사에서 얘가 범인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지위가 피의자고 피고인은 이제 그거죠. 그래서 검사가 얘를 의자에서 고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격자 피해자 지위. 목격자나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범인이 아닌 사람이죠. 범인 아닌 사람, 제3자를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얘기해요.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이라고 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는 참고인에서 증인 지위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아닌 자를 이제 참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해자도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목격자도 이제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나 목격자 모두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참고인 같은 경우는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는 나중에 공판정에서 판사가 공판의 결정자, 종결자, 주재자인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긴 하지만 일단 수사 단계에서 아무리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범인이 너무 명백한데 그냥 넉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압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는 범인의 소사 단계에선 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본권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가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피의자한테 그런 제한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참고인 같은 건 뭐예요? 참고인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죠. 참고인은 잘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피고인의 친구일 수도 있고 피의자의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목격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 제한이 굉장히 그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 녹화 같은 걸 할 때 그 피의자 같은 그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 영상 녹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영상 녹화할 때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 녹화를 하고 한다는 그 고지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참고인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참고인한테. 예를 들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굳이 얘기하지 않을 건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87년 민주화 항쟁에 그 발단이 된 게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문제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종철 그 당시는 군이 이제 참고인지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도 막 이렇게 탁치니 억하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하여튼 수상하다가 막 죽어 나가거나 굉장히 기본권 제한을 받고 막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뭐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참고인이 그렇게 됐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인이랑 피고인 이런 그 피의자, 참고인, 증인, 피고인 개념 같은 것을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는 규문주의 구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규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한자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추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사는 이 사람이 범인한테 진술을 받든지 아니면 제3자의 진술을 받든지 간에 범죄를 추궁을 하는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 그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하는 증거를 보전하고 그런 구조의 반면에 비해서 공판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아니에요. 수사는 검사나 이제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자, 그러니까 범인을 조사하고 추궁하는 그런 구조이지 검사랑 범인이랑 그 뭐 1대1로 맞짱 뜨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검사 대 피고인의 구조는 공판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검사랑 대립하는 구조라기보다도 검사가 그것을 그 일종의 대상, 객체, 오브젝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판 단계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이제 서브젝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 이런 구조를 모르면 나중에 막 형사실제법을 할 때 자꾸 이상한 판례를 볼 때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래요. 수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 경찰과 검사 또 약간 좀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제놓고 그 경찰 검사가 둘 다 수사기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범죄가 일어나고 뭐 절도를 침입하고 강간이 일어났고 막 그러면 어디 먼저 가요? 처음부터 검찰청 안 가죠. 보통 이제 경찰서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초동 수사라고 해가지고 처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다음 경찰이 일정한 그 부분을 끝내면 검찰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송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넘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소권은 오로지 검사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수사하다가 봐서 이거는 뭐 기소해야겠네 아니면 이것은 불기소해야겠네 생각한다고 해서 경찰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수사의 종결권과 수사의 주재권은 그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이 얘기가 겁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이제 법원에 기소하고 그 경찰한테는 수사의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내가 봐서 아무리 이거 불기소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검찰로 무조건 넘겨야 돼요. 송치 의무가 있습니다. 송치를 할 때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그 의견을 붙여서 송치를 하긴 하는데 경찰이 그걸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민수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사 기법에는 강제 수사랑 의미 수사가 있는데 강제 수사는 말 그대로 구속, 압수, 수색 이런 게 강제 수사고요. 그게 아닌 강제 수사가 아닌 것이 임의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 수사 같은 경우는 그 경찰이든 검사든 수사기관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임의 수사로서
그러니까 그 범인 피의자를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불러가지고 언제 와라 해서 너 조사하겠다 해서 부를 수도 있고, 참고인을 부를 수도 있어요.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이런 것은 임의 수사입니다. 왜 임의 수사냐면 기본적으로 진술을 할 것은 강요를 못 해요. 진술 거부권이라고 해가지고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안 가겠다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피의자로 몰려가지고 경찰을 조사하러 이게 소환 요청이 온다. 안 가겠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 계속 안 가겠다 이렇게 출석 불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체포될 수는 있거든요. 계속 안 가겠다 하면 체포될 수 있는데, 그것은 체포나 구속 제도 때문에, 체포나 구속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이런 건 다 강제 처분이긴 하지만 피의자 신문 또는 참고인 조사 이런 것 자체는 임의 수사라고요. 이해되시죠? 보통 중하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하지 않은 채로 체포나 구속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막 이렇게 피의자한테 소환 요청을 해요. 빨리 와서 조사 받으라고. 계속 안 나오면 체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순순히 오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성으로 좀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한 임의 수사라는 겁니다. 피의자 신문 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들죠. 여기 스크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문답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적고 나중에 막 지장 다 찍고 막 이렇게 사인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고,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이유는 나중에 일단 리튼 폼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사람의 진술은 이제 허공에 떠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에 고정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남겨진 남겨진 기록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어요. 증거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자백을 다했다, 아니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참고인들이 거기에 이 사람이 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그게 이제 서면화 돼가지고 나중에 검사가 그것을 공판 절차에서 처음에 공소장에도 붙일 수 없어요. 공소장에는 아까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했죠. 예단을 줄 수 있는 증거 같은 걸 붙일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막 공소장에 붙여서 내는 게 아니에요. 공소장에는 일본만 내고 나중에 공판 절차에서 이런 조서 같은 거 검사가 내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전문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면서 보시도록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만 일단 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참고인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참고인 조사도 문답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임의동행은 뭐 그런 게 있다. 임의동행 같은 경우는 좀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런 거는, 강제수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런 게 다 강제수사입니다. 검증이라고 해가지고 검증도 강제수사에 들어가요. 압수검이 같이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압수수색 뭐 이런 거 TV에서 많이 봤죠. 다 강제수사란 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검사가 수사를 할 때 이거 압수해야겠다, 수색해야겠다, 체포해야겠다, 구속해야겠다 생각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그거를 통제할 장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강제 수사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검찰 같은 경우는 일단 규문주의적 수사 단계에서 규문주의적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죄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항상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고, 특히 강제 수사 같은 경우는 범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휴먼 라이트나 펀더멘탈 라이트 같은 그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각종 통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첫 조문이 199조인데요. 형사소송법 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1항에서 밑줄 친 부분을 읽어봅시다. 다만 법률 규정에 특별히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제 수사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체포, 구속 이런 게 법률 규정이 없거나 아니면 법률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체포, 구속을 했다. 그럼 그 자체로 위법한 겁니다. 그쵸? 영장주의가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인데, 영장주의는 영장이 뭔지 알죠? 뭐 뉴스를 보고 사는 사람이면 영장이 뭔지는 알 거예요. 근데 영장주의란 게 뭐냐면 강제 처분에는 반드시
법관, 판사, 법관이랑 판사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그냥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 판사, 검사, 법원, 법관, 판사 사실 용어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그 판사가 발부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만 강제 수사 가능하다는 게 영장주의예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개입을 안 한다고 했어요.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강제 처분에 있어서 그 수사기관의 그 제한 없이 그냥 수사기관만 할 수 있게 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는 장치로서 영장주의를 넣은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연역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제도인데요. 일단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검사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냐 기각하냐 하는 건 판사의 역할입니다. 판사 역할이기 때문에 검사나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판사한테 영장 발부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판사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발부나 기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청구권도 없어요. 그 검사는 영장 청구권이 있지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고 검사 보고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형사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가장 실체랑 밀접한 관계에 있고 가장 잘 알고 하는 게 이제 경찰 쪽입니다. 사건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경찰이고 반대로 사건이랑 가장 먼 게 이제 법원이에요. 근데 그 검사는 이제 가운데쯤에 있겠죠. 근데 사건이랑 가까운 만큼 중립적이기 힘듭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사건에 가까울수록 중립적이기 힘들고 사실관계는 더 잘 안단 말이에요. 법원은 그 반대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에서 계속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 검사를 통시하고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를 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녹아들어 있는 그 얘기예요. 그 영장 신청 한번 보내주셔도 되고 뭐 이런 체포랑 구속이라는 게 있다. 체포랑 구속은 뭐 강제 처분이고 체포랑 구속이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나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려고 한다. 그건 뭐 미란다 원칙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 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구속하려고 하면 그 자체로 일단 위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그 긴급 체포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범인을 막 수사기관이 돌다가 막 우연히 발견해서 지금 잡아야 되는데 막 그 판사한테 영장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하고 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까지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그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외를 두고 있어요. 예외에서 대표적인 게 긴급 체포인데 긴급 체포 같은 경우는 막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범인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영장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는 일단 체포하고 나중에 그 통제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외를 두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긴급 체포는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누가 나를 경찰에 와가지고 나를 체포하려고 할 때 영장 가져와라 이런 얘기하면 무식한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새 많이 나오죠. 영화 같은 데서 너를 막 체포하겠다 하면 이제 그 피의자가 영장 없는데 어떻게 날 체포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수사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긴급 체포라는 제도가 있다 하면 너를 잡아가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실질심사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 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중요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지금도 알고 있어야 되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막 형사소송법에 막 중요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다 각계격파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도로 알아야 되는 부분만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수사의 종결, 공판 청구 뭐 이런 게 있고 공소장 뭐 이렇게 받고 불기소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기소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때 그 불기소 결정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기소를 처분을 하면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할 때 그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검사가 이건 불기소하겠다 했을 때 그냥 말로만 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서라는 서류를 써서 남깁니다. 이게 바로 불기소 결정서인데 이런 게 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 하면서 종결을 하는 겁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소유예가 있고 뭐 기소중 참고인 중지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에 혐의 없음이랑 기소 유예 같은 게 있는데 혐의 없음의 이유는 뭐 이게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 없거나 아니면 그 예를 들면 검사가 이제 그 신고나 고소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서 봤는데 보니까 그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했으니까 이 둘을 처벌해달라라고 막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봤다고 해봐요. 근데 미성년자 간에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게 뭐 13세 미만이나 되면 그 경우는 강간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처벌하는 제도가 있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끼리 자기네들이 뭐 연애하다가 뭐 좋아가지고 했다 이런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검사가 이제 받았다 하면 이거는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범죄가 인정 안 되잖아요. 그 자체로 그 죄가 그 자체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불기소하는 게 범죄 인정 안 됨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기소유예 보시면 되고 그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도 실무상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공판기일 트라이얼 데이트 재판날인데요. 재판날은 이런 제도 같은 것은 형사소송법 시간에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법정 재판 가보면요. 나중에 뭐 그 제가 재판하는데 놀러 오셔도 되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주중에 낮에 이제 그 법정에 들어가니까 그 법원 이렇게 생겼어요. 판사가 이렇게 있고 검사가 이렇게 있고 피고인이랑 변호인이 이렇게 같이 앉습니다. 같이 앉고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판사가 있고 피고인이 여기 앉았었어요. 그 검사랑 변호사가 이 가운데 피고인이나 증인 두고 이렇게 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좀 더 공판정 법정에서도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좀 더 강화된 좀 이렇게 상징적인 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뭐 그냥 여기 자료에서는 내가 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먼저 알아야 그 약간 변화를 준 것을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그 로스쿨 입학하기 전부터 막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딱 읽어보면 돼요. 여기는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너무 쉽게 잘 써놨어요. 증거법 같은 경우도 기초 개정 같은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라는 건 이제 에비던스인데 증거 재판주의라고 해가지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307조의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게 100% 확실한데 증거는 없다 하면 무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00% 살인을 저질렀고 누구나 이거는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피 묻은 칼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관련자들의 그러니까 증인이 공판장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 증언이란 진술, 판사가 들은 그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뭐 칼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막 작성하고 참고인 진술 조서 막 작성하잖아요. 그 문답 써 있는 그 서류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다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증거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증명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증거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게 증거로 제출됐다 했을 때 이것을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증거로서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 증명에 사용되는 게 이제 허용되냐 어드미서블 하는 애 얘기가 이제 증거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고문을 해가지고 진술을 받았다. 고문을 해가지고 진술을 받아가지고 고문에 의한 자백을 받았다. 해서 자백이 써 있는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다. 근데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한 게 맞습니다라는 내용이 써 있으면 원래는 그게 증거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고문을 받아가지고 한 증거다. 그러면 그거 자체를 증거의 세계로 들여오는 것이 이제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고문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한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전제 능력이 증거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증거 능력을 통과한 증거들 이제 보는데 증거 능력을 통과한 증거들 중에서 법원이 이걸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어가지고 판사가 이걸 믿을만하다, 이것이 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 개념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증명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 같은 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대부분의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있는데,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사 단계에서 위법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적인 이유에서 그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막 있어요. 예를 들면 들어서 말한 그 카더라 통신 있죠. 카더라 통신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다. 아니면 그리고 뭐 고문이나 협박해가지고 받아낸 진술 같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각종 걸 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막 들어서 얘기한 진술, 뭐 들어서 얘기한 진술, 그것도 그 뭐 신뢰도가 낮으면 낮았지 그걸 뭐 증거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그런 그 증거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막 자백이 뭐 고문에 의한 자백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이 없다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형사소송 309조 보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강제 자백 같은 경우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써 있죠. 이게 증거 능력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문 법칙 어쩌고 이렇게 있고 넘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판결 선고 읽어보세요. 뭐 판결문이 유죄 판결문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유죄 판결문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보시면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무죄 판결문, 제가 최근에 받은 무죄 판결문을 써놨습니다. 여기 제가 한 며칠 전에 그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받은 것이라서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쓱쓱 이해가 될 겁니다.